15페이지 용어의 정의 가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첫째 시간에 중요한 것 신호등 중요했습니다. 신호등. 2교시에 중요한 게 뭘까요?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왜 암기해야 되느냐를 지금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중계라는 것. 중계는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중계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덕실이 서로 바뀌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누구죠?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런 공인중개사는 모두 몇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까지 정리하셨고, 세 번째 정의가 중개업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중개업은 요소를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첫째,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 하는 것이다? 업으로 하는 것이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정리했고, 이제 네 번째 정의입니다. 4번이 개업 공인중개사고 원래 처음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이를 중개업자라고 불렀고,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굴까요?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라고요? 이 법에 따라서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등록이죠. 등록. 오늘 등록 크게 공부했습니다. 중개업은 신고제에서 무엇으로? 허가제로 가다가 지금은 등록제로 규정되었습니다. 등록이라는 거 공부하셨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분은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개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구나. 지금은 뭐라고 말한다?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제 기초과정은 이런 게 좋죠.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귀에 많이 오랫동안 남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 예를 이렇게 듭니다. 필기하지 말고 듣습니다. 여기 중개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이름을 달아줍니다. 노원, 중개 주식회사다. 법인으로 합시다. 그래서 노원 중개 주식회사라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거 붙는 거 보니까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에 가보니까 사장님도 한 사람 있고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 직원들이 많습니다.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있겠죠. 그래서 법인에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노원 중개주식회사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일까요? 지금 이 지문을 이해했다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법인의 직원들이 지금 여기 그림으로만 10명쯤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자기 이름으로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딱 하나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장님이 있겠죠. 이 사람 이름으로 등록했겠죠. 직원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니까.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딱 한 명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법인에서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부 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알고 있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그죠? 그 의외로 많다라는 말을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김전무님이다. 그래서 노원 중개주식회사의 김전무님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노원에서만 30년 중개업을 한 사람입니다. 중개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지. 회사에 30년 동안 했대. 그리고 직책도 전무잖아. 그죠? 특히 이분은 상가가 전문입니다. 상가가.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이 김전무님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가 하면 노원 쪽에서 호프집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호프집을 할 만한 점포를 하나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노원 중개주식회사의 김 전무님한테 가면 아주 좋은 점포를 잘 구해준단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났겠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짜리 호프집 할 만한 점포를 하나 구합니다. 하니까 이제 김 전무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는 얼마인데 대략 한 달에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는 점포가 있고 A, B, C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면 직접 가보고 그래 결정을 합시다. 내일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 하고 돌아옵니다. 알았어 하고 돌아오는데 친구가 전화 오기를 야 거기 노원 쪽에서 가다 보니까 네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누구지? 하면 물어봅시다. 지금 질문을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질문 알아들었으면 저 사람이 누구지? 하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 중개보조원 이렇게 말한다. 큰 대답 나왔다. 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지?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대답한다. 저 사람이 누구지?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말한대요. 사람은 하나인데 대답이 다 다르잖아. 중개보조원이라고 말한다. 공인중개사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상가 전문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라 말한다. 대답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첫째, 중개보조원이다. 이 사람 중개보조원이 어떻게 하는데?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어요, 지금? 아니, 여기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사장님 한 사람만 있으니까. 그것도 대답 안 되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라 그런다 그랬죠. 공인중개사는 아까 정의에서 공부했잖아. 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랬죠? 자격을 취득한 자, 이게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은 어디 있다 그랬죠?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일 이유는 절대로 없어요. 자격증인 장롱인 사람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한 사람 일을. 지금 이 사람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공인중개사도 대답이 안 되고. 그 다음,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다. 그 상가 전문만 붙었는데, 역시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잖아, 지금.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라니까요. 봐요.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공부를 안 하셨다면, 그냥 노원 중개주기세에서 중개하는 사람이다. 상가 전문가다.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잖아. 우리가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죠? 근데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로 아니겠죠. 자기 이름으로 등록은 안 했을 거라는 거. 그 말은 안 나왔어요. 지금 다행스럽게. 그런데 보편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개사무소 일하고 있으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다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은 안 했겠죠. 그럼 자기 이름으로 등록 안 했으면 뭘까요? 하면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자격증이 없으면 지금 말했다시피 대답하셨다시피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줄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라는 대답도 안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친구가 이 사람이 누구지?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모르잖아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래야 대답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할 일은 없죠. 노원 중개주식회사의 그냥 상가 전문가다 이 정도는 이야기 하겠지만 그죠? 시험용으로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러면 가서 물어봐야 돼. 김 전무님 자격증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격증이 있대요. 자기가. 있으면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직원이죠. 직원. 그죠? 근데 자격증이 없대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이구나.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현재까지는 모른다고. 그죠?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아무나 보고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험용이고 여담으로. 근데 안 물어봐도 공인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90%는 넘어요. 이게 왜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90% 넘는가 하면 노원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그렇게 일 잘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격증이 있으면 아직도 소속으로 있었겠다. 자기가 나가서 차렸겠다. 차려서 할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자격증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90%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김 전무님은 법률적으로는 누굽니까 하면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법률적으로는. 그죠?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걸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김 전무님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죠. 오늘 큰 걸 들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김 보조원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쫓겨납니다. 이제 상가 보러 가는 건 날 샜고. 그죠? 노원에서 내만큼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인데 김 보조원님 어제 공부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집으로 가세요.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났을 때는 뭐라고 인사해야 되고, 김 전무님 안녕하세요 하고 속으로는 보조원이제 이러면 맞는 거야. 그냥 90%는 맞다 그러잖아. 90%는 100%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용어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지금도 대답이 몇 번 나왔지만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를 구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개사무소에 있으면 저 사람 공인중개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 자격증이 장롱에 있는 사람이 왜 거기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구분 안 해도 돼. 그냥 저기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지만, 시험용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그렇게 접근하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 내용에서 전달했던 것, 아무나 보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만 이야기해야 된다? 등록한 자, 우리말로 하면 딱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딱 한 명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다?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다.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을 등록한 자인데, 이 개설 등록한 자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단에 1번 줄 것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중개법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줄 거고, 3번 등록을 한 것으로 봐주는 자가 있어요. 또 말도 희한하죠. 등록을 한 것으로 봐주는 자를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부칙 6조의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중개인이라는 말이 이제 거의 없어졌고 시험에서도 안 나와요. 항상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부칙 6조인 개업 공인중개사 해놓고 갈로 열고 중개인 이렇게 적어줘요. 교재들은. 근데 이제는 중개인을 몰라도 돼. 이제 한 3, 4년 동안 시험지를 꾸준히 보니까 이제 중개인이라는 말을 빼더라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중개인을 몰라도 돼요. 자,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라고요? 개설 등록한 자예요. 이 개설 등록한 자가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 부칙 6조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점수 따는 방법,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탁 뜨면 세 사람이 딱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일 때 이제 문제되기 시작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가는 건 너무 많고, 일단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의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등록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모두 몇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 첫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지금 보다시피 노원중개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중개법인이에요. 이 중개법인을 뭐라 부른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자기가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사람이에요. 이게 밖에서는 제일 많아요. 많다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많다 하지 말고 지금 개설 등록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지금 관청에 가서 등록부를 딱 펴보면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겠죠. 그 명단이 지금 대략 몇 명쯤 될까요? 우리나라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명쯤 될까요? 몇 명? 그냥 막연히 몇 명? 정답은 없고 3,000명 정도? 3,000명 정도. 몇 명쯤 될까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자가 몇 명쯤 될까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3,000명 답 1번 나왔고 몇 명쯤 될까요?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얼마쯤 될까요? 그거 미수인데요. 미수로 간 거. 뭐라고요? 미수라고요. 미수? 미지수요. 미주수. 미주수 아니에요. 지수예요. 지수. 미지수가 아니고 등록한 자는 좀 등록부 이름이 딱 등록돼 있으니까 딱 나타나 있지. 3,000명 정도. 7만 명 접근했어요. 정확하게 8만 명쯤 돼요. 8만 명. 근데 그 미지수 아니라니까 딱 등록한 자는 이름 딱 명단이 나온다니까. 명단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도 바뀌겠죠. 왜 바뀌는가 하면 지금도 등록됐던 자가 8만 명이다라고 쳤는데 오늘 오후에 되면 폐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지만 등록된 자가 대략 지금 한 8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봐요. 8만 3천 명.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원래가 아니고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딱 자르면 그 날짜에 등록된 사람들 나오겠죠. 그죠? 대략 8만 명쯤 돼요. 오늘도 신문에 보면 왜 중개 보수에 대해서 법안이 개정되니까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뭐 시위하기 위해서 어디 모여라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광고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우리 8만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지금 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8만여 명 나와요. 대충 느낌이 오죠. 그래서 한 8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지금 올해 시험이 몇 회 시험이 끝났다? 25회 시험이 끝났지만 아직 합격자는 발표 안 됐죠. 그러니까 24회까지만 합격자가 나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24회까지 나올 때 자격을 취득한 자가 몇 명일까요? 잘 모르죠? 대략 36만 명입니다. 1회 시험 때부터 24회 시험까지 합격자가 대략 몇 명? 한 36만 명. 그 중에서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 대략 18만 명. 장롱 속에 있는 사람. 자기 이름으로 개설 등록한 자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대략 얼마? 8만 명. 그 다음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 업무를 보는 자가 있다 그랬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략 8만 명. 그래서 한 16만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지금 25회 시험을 치면서 약 30만 명의 합격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취득한 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국민 자격증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죠? 왜 국민 자격증인가 하면 여러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들이 대략 예를 들면 뭐 20세 미만은 거의 사회활동 안 하죠. 공부해야 될 사람이고 또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70세 이상도 사회활동하기는 좀 늦었죠. 그럼 사회활동 안 한다고 보고 그럼 20세에서 70세 사이가 사회활동한다고 보고 그 중에서 군인, 경찰관,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을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 빼고 뭐 빼고 저 빼고 하면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가 나오는데 1,000만 명 중에서 지금 자격자가 36만 장이 나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공부는 몇 명이 했을까요? 1,000만 명이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을 뭐라고 부른다? 국민 자격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국민고시다. 그만 돼. 그죠? 그 말을 약간 삐딱하게 약간 옆으로 돌려 들으면 그럼 국민 자격증인데 없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같은 말을 해석을 하는데 국민 자격증이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안 한 사람은 국민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국민고시다 이런 말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뭐 장점, 단점은 있을 겁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이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내용이잖아. 그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의 법률적인 지식이 10%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국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자격증 써서 공부를 안 했다면 지인이 비진이 알 일이 없습니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지인이 비진이 법률 행위, 법률 사실, 법률의 요건 이걸 어떻게 아는데 알 이유도 없는데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사람은 이거 다 알아듣는다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 국민의 법률적인 지식을 10%는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중개사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래 보면 됩니다. 대충. 막말한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자격증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는 해야 될 이유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략 몇 명이 있다? 8만 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8만 명. 그 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프로쯤 될까요?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죠.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5%입니다. 5%면 5, 8이 40, 우리나라에 4,00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80%입니다. 8, 8이 64, 약 6만 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6만 4천 빼면 얼마지? 16,000개 정도의 뭐가 있다? 부칙 6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사람, 부칙 6조는 뭔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부칙 6조는 1989년도부터입니다.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1회 자격자가 언제 나왔다 그랬죠? 1985년도에 1회 시험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회 자격자가 나왔으니까 그때 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업을 못한다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1회 자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라 그러니까 누가 반발했겠죠? 누가 반발할까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60년대, 70년대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법이 85년도에 1회 자격자를 만들면서 지금부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업을 못한다라고 법을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반대가 심한 거라.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뭐 데모 만능주의 뭐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 85년도, 88년, 86년이 전두환 정권이라는 거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크게 힘을 써준 사람이 장인이라는 거 압니까? 장인. 전두환 대통령보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집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장인이 이름 옛날에 아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 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사위를 대통령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장인을 무시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그 장인이 뭐 했는가 하면 대한노인회 회장합니다. 이 시절에. 그러니까 주로 이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겠죠. 이 사람들이 법이 딱 바뀌면서 이때부터 자격증 없는 자는 부동산을 할 수 없다 하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할 수 없다 하도 데모가 세니까 그럼 89년도부터는 못한다. 그 대신에 반대가 심하니까 예전부터 하던 사람은 할 수는 있다. 이렇게 기득권을 인정해 줍니다. 예전부터 하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부터 새로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으면 못한다 라고 바뀌는 게 언젠가 하면 89년도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89년도부터는 정부가 노태우 정부로 바뀌잖아. 그죠? 대한노인회 이런 게 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 그죠? 그래서 89년도부터는 이제는 자격증 없는 사람 등록 못해요. 그러면 그 전부터 하던 사람들은 계속 할 수는 있지만 한번 폐업해버리면 다시 등록은 못하겠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런 자들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 중개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칙 6조의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여러분이 많은 말을 알아들을 필요는 없고 부칙 6조는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자격증 있고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면 어떤 말이 돌아다니는가 하면 꼭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잘못된 제도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업무 보면 안 되겠죠.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의사를 하면 안 되겠죠. 의사 자격증 없는데 칼 들고 막 수술하고 있어봐요. 난리 나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자격자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증만큼 유일하게 양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없더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라.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많은 물건이나 많은 고객들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험 쳐서 자격증 따고 오는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한다 못한다 잘할 여지가 높죠.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이거 딴다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막상 나가보니까 없는 사람이 일도 더 잘하고 돈도 더 잘 벌어가네. 배 아프다 안 아프다? 배 아파지지. 그지?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 서로 간에. 그지? 그래서 이때 법을 만들 때도 이 기득권을 인정해 주려면 30년 동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시간을 짰었어야 되는 거라. 그지? 그러면 30년만 지나면 이제 더 못한다. 그럼 30년 동안에 더 하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하라. 이렇게 한시적인 걸 줄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격증 없는 자가 얼마가 돌아간다? 16,000명. 대략 몇 프로? 이게 85니까 15% 정도가 지금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라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10% 미만입니다. 왜 10% 미만인가 하면 89년으로부터 올해가 2014년이 지나가잖아요. 2014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났죠? 89년에서 99년, 2009년, 지금 2014년이면 대략 25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로부터 25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40이었던 분은 지금 65 됐겠죠. 이때 50이었던 사람은 75치고 이때 60이었던 분은 지금 85이에요. 아, 그럼 85세가 나이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중개업을 하는 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낌은 좀 오죠. 아파트 보러 가는데 한여름에 그죠? 새댁들 나시가 뭔지 알죠? 나시 옷 입고 있는데 아파트 좀 봅시다. 이게 지금 그림이 보입니까? 85세가 가가지고 아파트 좀 봅시다. 이게 지금 말 잘 안 되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거의 중개업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안 하는데 한번 폐업을 해버리면 다시 중개업을 못 하니까 아들, 딸, 친구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 딸, 친구들이 하니까 사실상 냉정하게 보면 등록증을 양도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양도돼야 하는데 내가 그냥 빌려줬다 이러면 1년에 6천만 원 벌금이지만 나 와서 일하고 있다 왜 하고 손 덜덜덜 떨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죠? 폐업은 안 하고. 그죠?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하고? 아들, 딸, 며느리가 한다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 일 잘해요. 왜 그러면 물건도 많이 확보돼 있고 이 오랫동안 고객들을 관리해가 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한번 폐업하기도 아깝다니까 그게. 그죠? 약 25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이 15%라고 제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빵 프로 되는 시절이 오겠죠. 언젠가는 언제 빵 프로 될까요? 다 돌아가시면 언제 그래 좋다. 뭐 다 돌아가시는 게 언제일까요? 몰라. 다 돌아가시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죠? 그건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했죠. 15%라고 숫자는 나와 있지만 냉정히 관청들도 다 알아요. 등록 관청도. 일할 형편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폐업 안 하고 하고 있다고 앉아 있다니까 저렇게. 그죠? 그런데 엄밀하게 점검 딱 하면 이 계약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실제 확인 설명서 했습니까? 이 고객과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물어 들어가면 대략 한 반은 확 줄어들어요. 지금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6% 남았다 치자. 6%좀 남으면 법이 개정을 해버려요. 이제 한 5, 6%를 위해서 이 법이 보호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만 있다. 법 한 줄만 딱 바꿔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올려놨다? 부칙에다가 갖다 놨어요. 부칙. 그 부칙이라는 말은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법은 어떻게 시행한다. 끝다리 다뤄놓은 게 그게 부칙이에요. 그래서 부칙 6조에 있는 중개업자라고 불렀다고. 예전에 이러면 중개인이었고 이 사람이. 그죠? 이런 사람을 부칙 6조의 개업 공인중개사 부르고 대략 지금 한 10%쯤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0% 미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이제 부칙 6조가 언젠가는 0% 되겠죠. 이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길어도 10년 안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지나버리면 35년 지나버려요. 35년 지나면 여기서 전부 다 10살씩 더 못해야 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이에요. 5년. 더 짧으면 내년에도 법 개정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쉽게 개정을 못해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을 이때 만들 때도 30년 동안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정을 줬더라면 이제 그 분쟁의 씨앗이 끝났을 거 아니라. 그죠? 이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분쟁이 남아있는 거라 이게. 현장에서. 그죠? 현장에서. 그런 사연을 참고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자인데 등록한 자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첫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요게 한 5%쯤 되고 우리나라에. 그 다음 대다수가 공인중개사인 개업적 공인중개사. 지금 80%쯤 돼요. 그 다음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약 1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잡혀야 앞으로 수업을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5번째 용어의 정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이제 또 가볍게 따라가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공인중개사부터 정의한다면 공인중개사는 뭐죠?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가볍게 설명할 때는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했잖아. 그죠? 근데 법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갈로 열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포함, 동그라미.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뭐 하는 자다?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도 동그라미. 앞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시험에 나오면 세 마디를 가지고 문제를 겁니다. 일단 법인의 사원 임원을 뭐하여?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암기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부터 암기 딱 해놓으셔야 돼요. 다른 말들은 다 빠지더라도 포함하여 수행하고 보조하는 자입니다. 문제 한번 내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사원 임원을 제외하고 수행하고 보조하는 자이다. X. 따라오겠습니까?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지? 또 하나 내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 X. X. 왜 X? 보조가 빠졌잖아, 지금. 그 암기한 데서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수행만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보조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소속 공인중개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X. 그 보조만 한다 그러면 수행 못하도록 만들어놨잖아 지금. 그래서 이해하지 말고 암기하라 그랬어요.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딱 세 가지 돌아야 됩니다. 암기할 때. 이제 오늘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다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기초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좀 한 칸 더 들어가면 그러면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행과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행과 보조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수행과 보조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면 첫 번째, 글자가 다르다. 그죠? 이 글자가 다르잖아, 지금. 그죠? 글자가 다르니까 뜻도 다르겠죠? 그럼 뜻도 다르다는데 수행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행이 뭐라고요?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서라는 것은 무슨 문서가 있을까요? 그렇지. 중개사무소에서 문서라는 것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원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문서 작성 못한다는 말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수행도 들어가야 되고 보조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한 칸 더 간다면, 그러면 이 문서를 소속공인사 작성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내가 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장을 탁 찍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인장이라 그러고, 소속 공인유사는 뭐를 해야 된다?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는 거라,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의입니다.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 이제 암기해야 될 것 여섯 번째가 돌았고, 이 중개보조원은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때문에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더 잘 나옵니다. 중개보조원이. 자, 여러분들도 막연히 오늘도 뭐 몇 가지 질문 중에 누굽니까? 뭐 중개보조원이다, 아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예사로 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싹 지우고 암기하셔야 돼요.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암기해야 된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거부터 잡아내야 돼.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동그라미 해놓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지금부터 밑줄 것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 밑줄 긋고 보조에 동그라미. 자, 주목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뭐라고요? 가장 먼저 시험에서 찾아야 될 것,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아,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걸 한번 빼볼까요? 딱 빼놓고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중개보조원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련된 것을 단순히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강조 안 하면 틀린 말을 못 찾아내요. 그 말이 쫙 맞는 말이기 때문에 시험용으로 뭐 찾아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잡아내야 돼. 그죠? 왜 그러냐면 이 공인중개사면서도 보조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면서도 보조하는 자를 누구라 그러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빼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건 그 이해고, 지금 무조건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부터 찾아놓고, 그 다음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은 뭐다? 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이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다? 보조만 해야 돼. 그럼 여기에다가 수행이라는 말이 탁 들어가면 틀렸다, 이런 거 찾아낼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합니다. 그래 놓고는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는데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그래, 커피 타고 나오잖아. 봐요. 아침에 출근해가 창문 열고 청소하고 밀대 들고 청소하면서 전화 받는 것. 그래 대답하면 내년에 또 만납니다. 반갑게. 그 단순한 업무라는 것은 거기 적어줬어요.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잖아. 이게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를 단순한 업무라 그러지, 청소하고 밀대 들고 창문 열고 커피 끓이는 거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의 개념을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묶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 중개보조원은 현장을 안내할 수 있다. 시험 요래 나와요. OX. 그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인데 왜 X라 하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다. OX. 그게 단순한 업무니까. 그래도 거기서 한 칸 더 들어가가지고 중개보조원은 현장을 안내하고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이래 나온다고. OX, X. 문서 작성은 못 한다니까요. 문서를 작성하려면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행이라는 말 없죠, 그죠? 그래서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는 수행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니까 결국은 보조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수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조원에 대한 내용은 다 전달했는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 중개보조원들이 많이 일하고 있죠? 일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럼 이 중개보조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니까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배웠잖아, 그죠? 근데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그냥 있어요가 아니고 많아요. 왜 많을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기는 법으로는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거래계약서라든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많을까요? 알고 있으니까. 아, 이 업무를 알 수 있으니까. 업무를 잘 하니까. 그래서 문서 작성한다고? 작성은 보조원이 하고 이제 중개 사장이 도장만 찍어주면 되니까 작성한다고. 그렇다고요. 그거 원래 시험 문제인데. 고래 작성하면 양도되어 여러분과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게 답이에요, 거기다. 심지어 현장에서 그걸 예사로 보니까 이런 대답이 예사로 나온다고. 중개보조원 문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지금. 왜 많을까요? 경력 똑같은 말이네. 업무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 경력 알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잠깐 했죠. 아까 그 노원 중개주식회사의 김전무님은 아까 상가 전문가라 그랬죠. 30년 동안 뭐 노원의 상가는 꽉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저분이 이제 자격이 없다고 보면 중개보조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계약서 작성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쓰지. 필체 좋고 일도 30년이나 했는데 지금 그죠? 작성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기는 중개보조원이면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대답하다시피 이런저런 사정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으면 그거 위반이죠. 위반이잖아. 법으로 배운 것에 대해서. 위반한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중개보조원이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 작성하면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것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요. 여기까지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자격증 빌려서 하는 걸로 본다니까요. 그럼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 분들한테 질문만 하고 답은 안 해드렸잖아요. 뭐를? 중개보조원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작성할까요? 이제 질문만 하고 답은 안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왜 작성을 많이 하는가 하면 대답이 나왔다시피 뭐 자기가 그 업무를 잘 아니까 작성할 수도 있다. 뭐 이것도 말이 되고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판다고 칩시다. 간단한 물건으로. 그럼 이 아파트 하나 사는 사람은 아파트 하나만 딱 보고 살까요? 물건을 서너 개는 볼까요? 상식이지. 서너 개는 봐야지. 여러분이 아파트 하나 사더라도 하나 딱 보고 그래 좋다 살게 이렇게 안 되잖아 이게. 그죠? 그럼 이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그때 안내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이었다면 이제 한 서너 번 다니잖아. 그죠? 서너 번 다니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도 같이 한 그릇 먹을 수도 있겠죠. 짜장면 한 개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친밀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물건이 한 3개쯤 되니까 이건 이제 가격이 조건이 맞으니까 이거 사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개보조원이 설명을 잘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하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보조원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니까 계약서는 우리 사무실의 사장님이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쪽팔린다, 안 쪽팔린다? 쪽팔린다니까 지금 이제 물건을 맨날 며칠 보러 다니면서 이 부동산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오만 설명 다 해놓고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나는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이거든요. 이 말 잘 못한다니까요. 거기다가 행여 손님이 그죠? 뜬구름 없이 참 자기는 자격증 있어요. 이러 물으면 가슴 쿵 떨어집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그래 뭐 내 작년 하나 땄어요.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죠? 자격증 있다고 뭐 일 더 잘하고 없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손님이 물으면 나 자격증 없는 보조원인데 그 말하기 안 쉽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은. 그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있는데 없는데 뭐 이라고만 지나간다고 지금. 그지? 왜 그러면 자격증 괜히 없는데 이러면 내 말하는 게 뭐 혹시나 미진하거나 부족하거나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다니까. 그지? 그럼 고객한테 나 자격증 없다 이 소리 잘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사무실 와가지고 씩씩하게 자기가 작성한다니까요. 아까 있잖아. 경력도 있고 다 아니까. 그죠? 그러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게. 그죠? 왜? 자격증을 양도대여로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야 되겠다. 이거 지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결석하지 말았고 그만큼 이야기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 있고 없고 큰 차이 아닙니다. 인간성이 뭐 자격증 있다고 인간성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인간성 나쁜 것도 아니지만 막상 일하는 현장에서 딱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그리고 앞으로 법의 추세는 자격증 있는 자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취지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잔소리로 돌아가는데 이왕 시작한 거 원래 꼭 합격하도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왕 시작한 거.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결석하지 마라. 또 연결되는 거라 그렇게. 이왕 시작한 거 그죠? 꼭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셔야 됩니다. 또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오래 했으니까 졸업생들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 자격증 없는 분 중에서도 중개업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에 있는데 중개보조원이니까 자기 밑에 직원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겠죠. 이건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방금 자격증을 딱 딴 이제 신참이 사무소에 와가지고는 뭐 배우는 많이 오겠죠. 자격증 없지만 그래도 일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죠. 뭐 이야기하다가 이럽니다. 언니는 자격증도 없는데 일도 참 잘해. 그거 칭찬이다. 욕하는 거다. 그것도 참 생각해봐야 돼. 지금 그죠. 성질 나가지고 나도 자격증 따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오늘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공부하시는 분 중에 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격 공부하러 많이 와요. 자격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죠. 그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하고 있는 분 중에. 이거 언니는 자격증도 없는데 일도 참 잘해. 일단 칭찬이다. 욕이다. 몰라. 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불나도록 만듭니다. 열불나도록. 그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이게. 그죠? 그리고 이왕 시작한 거 꼭 쟁취하도록 하시라. 지금 그런 취지. 근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거 작성했다고 무슨 양도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보느냐? 그 해석이 맞느냐? 이런 궁금함이 안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양도대여가 맞습니다. 이게. 한번 봐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김갑동이에요. 이 사람 자격증 있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가 안 하고 빌려줬어. 빌려주는 걸 뭐라 그런다? 양도대여했어요. 누구한테? 이열순에게.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김갑동이 한다, 이열순이 한다. 지금 제목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은 일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는 없다고요? 자격증은 없어요. 그 자격증 있는 김갑동에게 자격증을 빌려서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외형적으로는 누구 이름으로 등록했겠다? 자격증 있는 김갑동 이름으로 등록했죠. 했지만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이열순이 하잖아. 그죠? 그럼 이열순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열순이 체결했겠죠. 그러면 김갑동이 와서 야,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양도대여 해가지고 양도해 준 사람 지금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계약 이루어질 때마다 니 와서 작성해라. 이거 잘 현실적으로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 그러면 누가 작성한다? 이열순이 작성하게 된다니까. 그럼 이열순은 지금 여기 법률적으로는 뭐가 된다? 중개보조원이잖아요. 그지? 그 중개보조원이 작성하면 양도대여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해마다 지도 감독할 때는 계약서 몇 년 보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5년 보관합니다. 확인설명서 3년 보관합니다. 5년치 계약서 봅니다. 보면서 필체 다르면 다른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죠? 다 뽑아낸다니까.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쭉 중개업자가 개업공사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작성하고 그 사람이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다른 글씨체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건 누가 작성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라. 그러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 소속 공사는 작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소속 공사도 아닌 사람이 작성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야기가. 느낌 오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 하셨죠. 작성은 중개보조원하고 도장은 누가 중개업자가 퍽 찍어놔도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찾아낸다고. 그거를 점검하는 게 자격증 양도대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개념이 큽니다. 그거는 이제 배경적인 설명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작성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까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 시험용으로. 그죠? 나가서 뭐 작성하다가 적발되거나 말거나 그건 알아서 하고. 그죠? 이 중개사법은 현실적인 과목이었어. 그죠? 밖에 가면 다 하던데요.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들은 시험 내는데 어렵습니다. 시험은 시험으로 따라와야 돼. 밖에서 그렇게 하던데요. 다 작성하던데요. 또 나중에 가면 이런 거 나와요. 금지행위, 거짓된 은행, 초과 금품 수수를 받아서는 아니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다 하던데요.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또 되겠나? 또 올해는 이래 또 점 찍어야 돼. 올해는 이래. 그죠?
듣는 데는 이야기 안 하지만 하여튼 그죠? 법고는 관사는 법대로 따라오셔야 돼. 법대로 그죠? 그래서 암기할 것 하면 암기하고 그죠? 이제 지금은 기초과정에서 배경을 설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초보들이니까 아 이걸 왜 이래 만들었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자꾸 이런 걸 좀 이해시키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6가지 반드시 암기할 것 그거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용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가니까 제3조까지는 오늘 해야 되겠죠. 내려가면 제3절 중개대상물의 범위 옆에다가 제3조 거기까지만 조문 적읍시다. 첫 시간이니까 1조, 2조, 3조를 공부합니다. 제3조는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개대상물 그럽니다. 참고로 지금 밖에 나가면 중개업자가 어떤 물건을 제일 많이 거래할까요? 아파트 그래 맞아 아파트 그죠? 또 아파트 말고 어떤 거 할까요? 상가 상가 또 어떤 거 할까요? 토지 좋다 뭐 그죠? 다행입니다. 세 분 답이 다 정답인데 어떤 분은 테레비 네 이런 말 할까봐 지금 자동차 세탁기 정수기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뭐 세 분 답은 다 정답인데 아파트도 한마디로 뭐 건물 상가도 건물 공장도 거래하겠죠. 공장도 건물 이제 토지라는 또 대답도 나왔는데 토지 다른 말로 뭐 땅 그죠? 그럼 과수원도 거래할 수 있겠죠. 과수원도 땅이잖아 땅 논, 밭, 임야, 전답 다 중개대상물이죠. 그거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토지 이래 부르잖아 그죠? 예전에는 그죠? 저 사람은 부동산이 좀 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부동산을 좀 처분했다. 그때 부동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은? 그 땅입니다 땅. 저 사람 땅 좀 있다를 부동산 좀 있다. 부동산 좀 팔았다. 처분했다. 그럼 부동산이 땅의 개념이 컸는데 지금은 무슨 물건을 거래 많이 할까요? 하니까 아파트라는 말이 탁 올라오잖아 벌써 그죠? 워낙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부동산 하면 건물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뭐를 이야기한다?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랍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은 당연히 뭐겠다? 부동산을 거래하겠지. 그죠? 자동차, 뭐 비행기, 헬리콥터 뭐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개념이 그렇다면 법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번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법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아, 그래서 물건의 성질을 굉장히 크게 설명해 줬습니다. 옆에 처벌받을 수 있다. 줄 딱 꺼놓고 옆에다가 무슨 처벌받습니까? 오늘 설명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 이 시험이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나올 때마다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처벌받을 수 있다. 무슨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그때 그러면 그런 물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니까 2번.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은 아니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하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중에서도 이 법 제3조에 규정된 줄 것입니다. 협의의 부동산 줄 것고 과 이 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부르고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줄 것입니다. 일부 준부동산만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그럼 줄 2개 껐으니까 묻습니다. 보고 대답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 그래 줄 껐잖아 지금. 그죠? 그 두 가지를 중개대상물이랍니다. 그때 사건의 설정이 가능하면 공법상 또는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지문들이 참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이거 이제 첫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입문하지만 자 해놓고 설명해놓고는 중개사법 제3조에서 1번 토지 동그라미 2번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건축물의 동그라미 시행령 제2조에서 임목 동그라미 광업재단 동그라미 공장재단을 동그라미 했습니다. 모두 몇 개 했습니까? 5개입니다. 5개가 중개대상물입니다. 이게 자, 그 5가지를 이제 교재는 짚어드렸으니까 다시 적으면 중개대상물은 뭐라고요? 토, 건, 입, 광, 공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물건 모두 몇 개? 5가지.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넘었다 그랬죠. 그리고 많은 개정이 있었고 많은 개정이 어디까지 바뀌었는가 하면 제1조조차도 지금 바뀌었다고요.
그 정도로 법이 많이 30년 동안 바뀌었는데 한 번도 안 바뀐 조문이 이겁니다. 이거 토, 건, 입, 강, 공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우려먹었겠습니까?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바뀐 내용이니까. 참고로 원래 25회 시험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토, 건, 입, 강, 공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출제했다 안 했다?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시험에서 빠질 수 없다. 그죠?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안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5가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자, 토지, 건물,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뭐 광재라고 적죠. 광재, 공장재단, 공재, 5가지가 중개대상물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인데, 자, 이제 지금 설명에서 다 지나갔고 교재에도 표시를 해놨지만 토지 건물을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상의 부동산은 뭐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하는 게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이건 토지 건물을 대표적인 부동산이라는데 우리 그 표에 보다시피 부동산이 아닌 준부동산도 3가지가 있습니다. 준부동산을 학개론에서는 의제 부동산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은 무슨 뜻이다? 부동산으로 봐준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분을 딱 해놓고 이런 문제를 대비해야 되죠.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에 한한다. OX. X줄 아시겠죠? 지금 이제 표를 분석하면서 딱 느낌이 와야 돼. 부동산과 뭐를 포함한다?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살짝 더 들어왔지만 준부동산을 포함하되 모든 준부동산 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일부 준부동산만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봐주는 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한 20가지 됩니다. 20가지. 준부동산이. 근데 나머지 것들은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준부동산을 중개한다 하면 틀려요. 일부 준부동산. 몇 개? 3개. 입, 광, 공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요거를 좀 더 분석을 하면 자,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 그랬고 요 부동산은 우리 중개사법 제3조에서 제시합니다. 법률로서 제시하는 물건인데 여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어디서 제시하는 거다? 시행령에서 제시를 합니다.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표에 있는 걸 분석하고 나니까 또 이런 문제를 대비한다. 중개대상물은 법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OX, X, 시행령에도 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이제 다음번 수업에서는 그렇게 강조할 건데 시행령에 있다 그랬지 시행규칙에 있다 이러면 또 틀려요. 그럼 내용을 다 알고도 걸려든다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법률로서 제시하는 물건이 뭐다? 토지, 건물. 그 다음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으로 제시하는 물건이 준부동산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합쳐서 한마디로 부동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니까 또 구분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기도 부동산이 있고 여기도 부동산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요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 협의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러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니까 여기 있는 부동산을 뭐다? 광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말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 준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그 이제 표를 완전히 분석했습니다. 뭐 분석했다, 다른 말로 해부했다, 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분석하고 해부만 하면 뭐합니까? 알아야 되지. 그래서 보면서 대답합니다.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OX, X, 준부동산도 포함한다. 됐고, 중개대상물은 협의의 부동산만을 가르치는 것이다. X, 광의의 부동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광의의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을 광의의 부동산이란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민법상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다.
X 민법에서는 뭐만 이야기한다? 토지 건물만 이야기한다니까. 그죠? 민법상 개념과 동일하다면 X. 그죠? 중개사법에서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예요. 뭐하고 부동산에 준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간다면 모든 준부동산 하면 털린다. 이거는 이야기 됐고. 됐죠? 일단 제목하고 큰 줄기는 잡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자, 여기서 중개 대상 물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했지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무슨 물건을 제일 거래 많이 할까요? 하니까 아파트. 그럼 거의 건물이잖아, 건물. 상가, 건물이고 토지. 그러면 거의 대답이 어디서 나온다? 현장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거의 토지, 건물에서 거래가 다 일어나죠. 중개업을 수십 년 하더라도 임목, 저거 나무입니다, 나무.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거래할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는 토지, 건물이 잘 나온다, 밑에 게 잘 나온다. 당연히 토지, 건물이 잘 나오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다 거의 다 이건데 뭐. 근데 이거 시험용으로 딱 들어있죠. 시험용으로 딱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걸면은 무조건 어려워요. 그죠? 근데 어려운데 해마다 어려운 걸 준비를 한다고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험은 꾸준히 어느 편에서 나오더라? 토지, 건물에서 나와요. 계속. 왜? 중개업자가 거의 거래하는 게 다 토지, 건물이니까. 올해도 토지, 건물에서 나왔어요. 그럼 올해도 토지, 건물에서 나왔지만 여러분이 대비하는 26회 시험은 이제는 준부동산도 한번 건드릴 때가 돼가요. 저기 한 5년에 한 번 꼴로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26회 시험 할 때는 준부동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업을 임해가면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이렇게 새겨나갈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토지, 건물이 중요해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딱 하시고. 그런데 이 5가지 물건의 이름을 기억했다 치더라도 옆에 오른쪽 조건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조건이 뭡니까? 1번 사법상 거래 행위가 대상일 것 줄 꺼놓고, 사법상 거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사건이 설정될 것, 그 말이에요. 사건. 사건이 무슨 뜻이죠? 사건, 개인의 권리가 적용될 것. 2번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이런 조건이 맞아야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조건도 2가지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 2가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줄은 쉽게 껐지만. 그죠? 일단은 그게 사건이 설정돼야 된다는 말은 가볍게 이렇게 설명합시다. 여러분 덕수궁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덕수궁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덕수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건물이다, 토지다, 하늘이다, 땅이다. 덕수궁이 뭘까요? 건물이지, 건물. 맞죠? 그러면 덕수궁은 건물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건물이라도. 왜 안 될까요? 방금 얘기했잖아. 사건이 설정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덕수궁은 누구 거지요? 국가 소유죠. 국유인 물건은 이 5가지 들어가더라도 안 된다고. 조건이 사건이 설정돼야 된다니까. 그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청와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청와대 이래 적나? 청와대 건물이다, 아니다? 건물이지. 아름다운 건물이지. 그죠?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사건이 설정되지 않잖아. 그죠? 아, 그래서 건물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거 기억해요. 토지도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그죠? 주인 없는 땅을 뭐라 부른다? 무주토지라 그래요. 주인 없는 땅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또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터키 바닷가에 가면, 그죠? 바닷가에는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래가지고 여기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지형지물이 살짝 바뀌면 여기에 있는 모래턱이, 그죠? 이렇게 썩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태풍이 불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으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 좀 있으면 물 다 빠져요. 그러면 여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요거 싹 골아가지고 자기 땅으로 사용한 사람 많아요. 여기다가 공장도 설정하기도 하고 창고같이 쓰기도 하고 물건도 적재하기도 하고, 요렇게 주인 없는 땅이 발생하는 게 많다니까요. 이런 땅은 누구 소유다? 국가 소유예요. 이런 땅을 먼저 본 놈이 자기 임자다 이러면 전부 막 눈 벌게 막 땅 그런 땅만 만들어 다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정해놨어요. 무주 토지는 누구 소유다? 국가 소유다. 그 등기부에도 국 이렇게 딱 적어놔요, 소유자를. 그런데 이런 땅을 사건도 설정 안 돼 있는데 자기 것인 양 하고 30년 동안 쓰는 사람 많아요. 그지? 물론 이제 적발이 되면 국가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내요. 사용료도 내다가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 걸로 해주십시오라고 소송을 내가지고 국가하고 소송해요. 그래가 자기 사건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갖고 오고 다듬어 왔으니까 이제는 이거 나한테 불화를 해달라. 불화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개인의 사건이 설정되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땅이 있어요.
이거는 바다를 예를 들었지만 일반적인 계곡에도 이런 거 많이 생겨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죠? 그래서 무주 토지는 토지지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사건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런 개념도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두 번째죠. 사건이 설정돼야 되지만 사건이 설정됐더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제 이런 말이 안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럼 중개행위가 개입돼야 된다는 말을 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 아파트 합시다. 땅이라도 더 좋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거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파트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개 대상물 됩니다. 왜? 아파트는 첫째 건물이잖아. 건물이고 그 다음에 사건이 설정돼 있죠. 아버지 그 개인 거. 그 다음에 중개행위가 개입해서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답을 가다르죠. 숨을 안 쉬면 사망해요. 그러면 아파트는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이 하나 있다고 보고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듣습니까? 자, 이제 물권이 변동됐죠. 물권 중에서 대표적인 소유권이 원래 누구 거였다? 아버지 거였는데 무엇을 원인으로?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물권의 변동에 아까 중개 대상의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 대상물이 되는데 상속이 되면 지금 상속이 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고. 그죠? 그 말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기억해 놓을 때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 대상이 된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되죠? 상속되는 아파트는 안 된다. 그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바뀌는 것은 중개할 수 없다. 이 법률의 규정, 이런 말 다 들으면 이런 장난스러운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서 물건이 변동되는 게 있어요. 상속, 지금 나오는 거, 판결, 공용, 수용,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 이것들은 중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어디서 공부한다? 민법 등기가 따라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런 거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상속, 판결, 공용, 수용, 상판떼기 보면 공경해야 돼요. 하여튼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상판떼기 보면 공경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봐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중개 대상물이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지금 그 단원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첫째 수업은 여러분에게 1조, 2조, 3조까지 이게 우리가 총칙이라 그럽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총칙이 1조, 2조, 3조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17페이지가 제4조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주 또 재미있는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입문과정입니다. 입문과정에서 오늘 첫 시간에 만났는데 오늘 3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말 중개사법은 결석하지 말 것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치는 그날까지 그죠? 고득점 하셔서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효자 과목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하나 새기시는 게 제일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